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전유정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완전한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물론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의 정도도 노력하려 하는 방법 역시 각자가 다 다르죠. 여기에 정말 완전보다 완벽에 가까운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행복은 덧셈이 아닌 뺄셈이라 생각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 나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소설은 시골집에 간 엄마와 어린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뭔가 처음부터 묘한 기운이 흐르는 가족입니다. 이 소설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내용을 소개할 건데요. 1장의 중반부쯤 접어들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 직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야기를 태동시킨 배아이긴 하나 그 밖의 요소들, 플롯, 인물, 시공간적 배경, 서사 역시 모두 허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더욱 궁금해지시겠죠? 네, 빨리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오늘의 책 완전한 행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는 오리 먹이를 잘 만든다. 지우는 만드는 법을 잘한다. 먼저 돼지고기를 사야 한다. 머리나 갈비, 뒷다리 같은 덩어리 고기를 뼈째 사는 게 좋다. 엄마는 항상 도매시장에 간다. 마트에서 파는 살코기는 양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는 비싸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건 상스러운 짓이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오리도 칼슘이 필요해. 고기 손질도 엄마가 한다. 필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식도 뼈를 토막내는 칼이다. 손도끼처럼 생겼고 손도끼만큼 무겁다. 이 칼을 쓰려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심한 표정으로 한 방에 탕 내리쳐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한다. 두 번째로 뼈칼이 있어야 한다. 뼈에 붙은 살을 바르는 길고 날카로운 칼이다. 포장지를 벗기듯 갈비살을 한꺼번에 싹 발라준다. 고기칼은 힘줄을 끊는 데 쓴다. 관절과 연골을 도려낼 때도 쓴다. 회칼은 고기를 얇게 뜰 때 필요하다. 포를 뜨는 이유는 지우도 잘 모른다.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회칼을 쓸 땐 엄마에게 말을 걸 수 없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엄마의 손을 뜨게 되니까. 손질이 끝난 고기는 찜기 2개에 나누어서 삶는다. 뼈에 남은 살이 말끔하게 떨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푹. 다 삶은 살코기는 민서기에 간다. 소시지를 만들 때 쓰는 기계인데 손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갈고 있는 게 돼지고기인지 사람고기인지 민석이는 알지 못하므로. 뼈는 믹서로 간다. 가루가 되면 갈아둔 고기와 섞어 비닐봉지에 담는다. 엄마가 오리 먹이를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봄 어느 날이었다. 지우가 엄마를 따라 처음 시골집에 온 날이기도 했다. 이후 4번 더 왔다.
5월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한 달 전에 한 번. 올 때마다 엄마는 오리 먹이를 만들었다. 처음엔 칼질이 서툴렀지만 이젠 선수가 됐다. 정확하고 빠르게 토막내고 바르고 뜬다. 과정을 지켜본 지우 역시 이 세 가지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쓰게 됐다. 지우의 임무는 마당 창고에서 수레를 꺼내오는 것이다. 먼 옛날 엄마의 할머니가 텃밭일을 할 때 썼다는 건초 수레다. 지금은 집 앞 갈대 습지로 오리 먹이를 가져갈 때 쓴다. 습지는 넓고 오리 먹이는 무겁고 반달루프로 가는 길은 머니까. 엄마는 수레 운전도 잘한다. 반달루프는 지우가 다니는 YMCA 수영장 만화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땅속에서 솟아난 물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깊지는 않아도 바닥이 진흙펄이라 들어가선 안 된다. 늪 둘레길을 함부로 돌아다녀서도 안 된다. 반달늪 너머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발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지는 날엔 뼈도 못 추린다. 지우는 딱 한 번 가봤다. 엄마 몰래. 습지는 엄마의 땅이다. 돌아가신 엄마의 할머니가 시골 집과 함께 물려준 것이다. 반달늪은 습지 끝에 있으며 온갖 새들이 모여든다. 대부분 겨울에 찾아왔다 봄에 떠나는 철새들이다. 몇몇 오리들만 떠나지 않고 반달늪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들에게 반달늪은 행복한 오리집이다. 행복한 오리집엔 청둥오리가 제일 많다. 원앙이라는 오리도 있는데 수컷이 인형처럼 예쁘다. 엄마는 놈을 개자식이라고 부른다. 바람둥이기 때문이다. 쇠물닭은 오리도 아니면서 오리집에 빌붙어 사는 이상한 새다. 더 이상한 놈은 되강오리인데 물속이나 수초 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한다. 해질 무렵이면 안개가 부옅게 피어오르는 습지 안에서 비명을 지르듯 운다. 때로는 지우의 꿈속에서도 운다. 반달늪 둘레길엔 밥터라 부르는 바위가 있다. 넓적한 데다 미끄럼틀처럼 비스듬한 모양이다. 엄마는 그곳으로 수레를 밀고 올라가서 먹이를 준다. 이때 오리들을 부를 필요는 없다. 수레를 들어 올려서 물에다 부어버리면 된다. 오리들은 알아서 알아차리고 온다. 날아오거나 무리를 내달려 오거나 물속에서 불쑥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거나. 반달늪 오리들은 엄마가 만든 먹이를 좋아한다. 한 번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물었던 적이 있다. 오리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댔다. 지렁이요, 달팽이요, 미꾸라지요. 선생님은 되강오리만큼이나 성격이 이상하다. 꼭 손들지 않은 아이를 지목한다. 우리 지우가 말해볼까? 지우는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면 뱃속이 울렁거린다. 배꼽 밑에서 큰 뱀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더 나쁜 건 말하라는데 말하지 않을 배짱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럴 땐 퇴하고 침뱉듯 말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요.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책상을 치며 웃는 놈도 있었다. 바보라고 소리치는 놈도 있고. 선생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듯 되물었다. 혹시 돼지벌레가 아닐까?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분하고도 분했다. 정답을 말하고도 조롱을 당해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서, 선생님에게 고기와 벌레도 구분 못하는 바보 취급을 당해서. 이 일을 엄마에게 일렀는데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그건 반달늪 오리들의 비밀이거든. 아, 비밀. 지우는 분이 좀 풀리는 걸 느꼈다. 모든 게 저절로 이해되었다. 이해는 지우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근거 없는 착각이 아니다.
이모가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우는 언어 이해력이 정말 좋아. 핵심 단어만 알려주면 숨은 그림까지 연결할 줄 안다니까. 엄마가 비밀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엄마가 복습을 시키듯 물었다. 지우는 대답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요. 그리고는 이런 뜻이다. 답이 완전하지 않아. 지우는 나머지를 채웠다. 말하면 벌을 받아요. 어제 오후 지우는 엄마의 차를 타고 시골집에 왔다. 늘 오던 길로 왔지만 도매시장에는 들르지 않았다. 어딘지 모를 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아빠를 태웠을 뿐. 아빠가 시골집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빠를 만난 것도 아빠가 집을 나간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빠가 왜 집을 나갔는지 지우는 알지 못한다. 그날의 기억 몇 조각이 어렴풋한 꿈처럼 남아있을 뿐. 물론 엄마가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기는 했다. 그놈은 개자식이야, 라고. 어젯밤 잠들기 전 아빠는 지우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아빠 오늘 안 가. 아래층에서 잘 거야. 아빠는 졸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일찍 일어나서 반달늪에 가자. 지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들떠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금세 잠든 모양이었다. 꿈에서 되강오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다락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다락방으로 가보니 아래층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욕실 같았다. 욕실로 달려가 문을 열자 발밑이 푹 꺼져버렸다. 지우의 몸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다리를 쭉 뻗지르면서 지우는 눈을 떴다. 창밖에서 보름달이 눈을 마주쳐왔다. 반달름 너머로 가라앉던 저녁해처럼 크고 붉은 달이었다. 괜찮아, 꿈이야. 아침에 잠을 깨면 다 사라져버릴 꿈.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눈을 감고 자는 거야? 지우는 눈을 감았다. 잠에서 깨려면 먼저 잠을 자야 하니까. 지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날이 밝고 있었다. 파름한 새벽빛 속에 고기 비린내가 떠돌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냄새였다. 엄마가 오리고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아빠에게도 오리의 비밀을 알려주려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어젯밤 엄마는 아빠와 화해를 했을지도 몰랐다. 아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지우는 침대를 빠져나왔다. 이불 정리도 하지 않고 내복 차림으로 방을 나섰다. 둘 다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었다. 그 점을 깜빡할 만큼 마음이 조급했다. 어젯밤 꿈이 다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우는 계단참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니, 발이 저 알아서 섰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져 계단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 깊고 깊은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공기는 차가웠고 어둠 저 밑에선 윙 하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뒤를 돌아보자 좀 전에 활짝 열고 뛰쳐나온 2층 방문이 푸른 새벽빛을 내품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갈까? 얌전하게 침대에 누워 엄마가 부를 때까지 기다릴까? 지우는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아래층 상황을 이해해 보려 했다. 계단을 내려가면 곧바로 주방이었다. 주방엔 창문이 없어 불을 끄면 대낮에도 껌껌했다. 불이 꺼져 있다는 건 엄마가 주방에 없다는 말과 같았다. 주방과 거실 사이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윙 하는 소리는 환풍기가 돌아간다는 의미일 테고 엄마는 고기를 삶을 때 늘 환풍기를 틀어두니까. 엄마와 아빠는 거실에 있을 것이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만.
지우는 계단 모서리를 발가락으로 만져가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예상대로 주방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다. 어렴풋하지만 파란 불꽃 위에 올라앉은 찜기 2개도 볼 수 있었다. 닫혀있는 거실 문의 형태도 건너다 보였다. 딱 10발짝이면 닿는 거리였다. 시골집은 아주 작은 2층 집이었다. 뭐든 2개씩 있는 집이기도 했다. 침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욕실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집을 드나드는 문도 2개였다. 욕실 옆에 있는 뒷문, 주방 앞에 있는 현관문. 구조도 보통 집과 좀 다르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좁고 긴 아일랜드 식탁이 나타난다. 식탁 안쪽에는 주방이 있고 반대편에는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거실로 들어가면 건너편 같은 자리에 안방문이, 안방으로 들어가면 같은 위치에 큰 창문이 있다. 2개의 문과 하나의 창문이 집 한복판에 일렬로 놓여있는 셈이다. 엄마는 보통 때 2개의 문을 모두 열어둔다. 지우는 식탁 안쪽, 그러니까 주방 쪽 자리에 앉아서 정면으로 보이는 안방 창문을 바라보곤 한다. 안방 창문 밖에서 주방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아한다. 엄마가 주방에서 뭘 하는지 엄마의 시선 바깥에서 훔쳐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문이 모두 닫혀 있으면 지우는 불안을 느낀다. 엄마가 자신을 밀쳐낸 것 같아 무안하고 슬프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며 거실 문 앞을 서성거리기도 한다. 거실 문 앞에 도착한 지금이 딱 그랬다.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망설이고만 있었다. 노크를 해야 할지, 엄마를 불러볼지, 문을 살짝 열어볼지, 그랬다가 엄마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닌지. 지우는 거실 문에 귀를 가져다 대봤다. 안쪽에서도 웽웽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환풍기 소리와 비슷했지만 환풍기는 아니었다. 더 시끄럽고 거친 소리였다. 청소기가 아닐까 싶었다. 청소기가 맞다면 청소를 한다는 뜻이었다. 이는 엄마 아빠 모두 깨어있다와 같은 말일 테고 다만 들어가도 된다와 같은 말은 아닐 것이다. 엄마와 함께 지낼 땐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허락 없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규칙 위반이다. 아빠가 있어도 다르지 않다. 알면서도 지우는 들어가고 싶었다. 지난밤 꿈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어제처럼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걸 직접 보고 싶었다. 지우는 먼저 노크를 해봤다. 답이 없자 문을 조금 열고 틈새 눈을 댔다. 일순 혼란이 왔다. 거실도 주방처럼 껌껌했다. 웽웽 소리는 소파 쪽에서 나는 듯 했다. 사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지우는 청소기를 향해 속삭여 봤다. 엄마. 지우의 부름은 웽웽 소리에 묻혀버렸다. 심지어 자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입만 벙긋대다 만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봤다. 저 들어가도 돼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들어와 한 것 같았다. 지우는 거실로 발을 밀어넣고 다시 물었다. 불 켤까요? 켜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다. 웽웽 소리는 계속됐다. 지우는 벽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들어오고 빛이 쏟아져 내렸다. 눈이 저절로 감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땐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찌나 놀랐는지 숨 쉬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빠가 아니었다. 등을 웅크리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풀어 앞으로 늘어뜨린 알몸의 여자였다. 웽웽 우는 물건도 청소기가 아니었다. 드라이어를 쥔 여자의 새하얀 손이 젖은 머리칼 옆에서 느릿느릿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꽉 막혔던 목이 열리는 걸 느꼈다. 억눌렀던 소리가 튀어나가는 것도 느꼈다. 엄마! 웽웽 소리가 그쳤다. 드라이어를 흔들던 손도 멈췄다. 여자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지우를 내다봤다. 지우는 무릎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로 엄마였다. 엄마라고 생각하고 부른 게 아니었는데 다급할 때 튀어나오는 의학 같은 소리였을 뿐인데. 엄마. 지우가 낯선 엄마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엄마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지난 밤에도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잠시 후엔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소파 손잡이에 걸쳐둔 아빠의 패딩 점퍼도 가방도. 지우는 현관을 돌아봤다. 아빠의 운동화도 보이지 않았다. 꿈 대신 아빠와 아빠의 물건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마치 이곳에 온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아빠는 가버린 거야. 지우는 실망한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테라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유리문을 가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니? 엄마가 물었다. 지우는 움찔해서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저었다. 고갯짓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의 목소리는 새가 쥐저기는 것처럼 높고 가느다랐다. 귀를 기울여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작다. 소리가 불안하게 떨리면서 끝이 올라갈 땐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신호니까. 바로 지금처럼. 지우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소파 앞에 발끝을 가지런히 맞추고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는 한쪽 머리를 쓸어 올려 귀 뒤로 꽂아 넣으며 물었다. 잘 잤니? 지우는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목소리처럼 엄마의 한쪽 입꼬리도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등이 움츠러드는 걸 느꼈다.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걸 미리 알았다면 거실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꿈이 없어지지 않아서요. 지우는 대답하면서 몸소리가 나는 걸 느꼈다. 꿈속의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했다. 잠에서 깼는데도 꿈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엄마에게 묻고 싶었으나 꾹 눌러 참았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몰라도 느낌이 그랬다. 모두 다 기억나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드라이어를 쥔 엄마의 오른손에 눈이 팔린 탓이었다. 손목에서 손가락 중간까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엄지와 손날 부분에는 피도 묻어 있었다. 아니다. 그런 걸 묻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금방이라도 핏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흠뻑 젖어 있다고 하는 게 맞다. 엄마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지우는 얼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짜고짜 엄마의 손을 붙잡으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다. 엄마 손에 피나. 악 하는 엄마의 비명이 지우의 말을 잘랐다. 어찌나 날카롭고 사나운 비명이었는지 지우는 손을 붙든 채 얼음이 돼버렸다. 저리 가. 엄마는 팔꿈치를 휘둘러 지우를 밀쳐냈다. 그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드라이어가 지우의 턱을 때리고 소파 밑으로 떨어졌다. 기계가 박살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드라이어의 캡이 분리돼 어디론가 날아갔다. 지우는 두어 발짝 뒷걸음을 치다 나자빠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몸을 세웠다. 뭐 하는 짓이야? 뺨을 후려치는 듯한 질책이었다. 지우는 손바닥으로 턱을 감싸고 한 발짝 물러났다. 드라이어에 찍힌 턱이 얼얼하고 아팠다. 질책에 얻어맞은 뺨이 무참하고 부끄러웠다.
더 없어질 게 없을 때까지 없어지고 싶을 만큼. 눈 안에선 물기가 차올랐다. 목 밑에선 흐느낌이 치밀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행여 울음이 새어나올까 입을 앙 다물었다. 무섭고도 긴 고요가 찾아왔다. 들리는 거라곤 거칠게 울리는 엄마의 숨소리뿐이었다. 이리 와.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지우는 눈을 깜빡거려 눈물을 털어냈다. 금방 들은 말이 이리 와가 맞을까? 이 순간은 저리 가보다 무서운 말이었다. 차지우. 엄마가 다시 불렀다. 지우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아빠의 이름은 서준영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서지우라고 부른다. 어릴 때부터 키워준 외할머니도, 함께 사는 이모도, 유치원 아이들도, 주말에만 만나는 새아빠도, 엄마만 새아빠의 성을 붙여 차지우라고 불렀다. 내년 봄 초등학교에 가면 그 이름을 쓸 거라고 했다.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했다. 차지우 하고 부르면 네 대답하는 연습. 지우는 엄마 앞으로 가서 섰다. 차지우? 엄마가 또다시 불렀다. 지우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네, 엄마를 봐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왜 화를 냈지? 지우는 답을 알고 있었다. 엄마를 만날 때마다 지적당하는 문제였으니까. 흥분하고 막 덤벼서요. 엄마는 손을 뻗어 지우의 왼쪽 턱을 만졌다. 드라이어에 얻어맞은 건 오른쪽 턱이었다. 아팠니? 지우는 조금요 했다가 얼른 덧붙였다. 이젠 괜찮아요. 엄마는 지우를 향해 팔을 벌렸다. 이리 와, 내 딸. 지우는 머뭇대며 엄마의 품으로 들어갔다. 뭉클하고 둥근 맨가슴의 감촉이 지우의 어깨를 눌러왔다. 심장이 성난 개처럼 컹컹 짖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심장인지 엄마의 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꿈 같은 건 잊어버려. 엄마는 지우의 등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면서 중얼거렸다. 중요한 건 엄마가 지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거야. 마치 엄마 자신에게 들려주는 혼잣말 같았다. 지우에겐 습지를 떠도는 바람소리처럼 멀고 싸늘하게 들렸다. 또 눈물이 솟구쳐서 속눈썹을 간지렸다. 알고 있지? 엄마는 지우를 품에서 떼어놓으며 물었다. 이럴 때의 알고 있지는 질문이 아니다. 엄마가 보내는 신호다. 지금이 잘못을 빌 때라고. 잘못했어요, 엄마. 지우는 얼른 덧붙였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엄마는 머리칼을 한 손에 쓸어 모아 어깨 뒤로 넘기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엄마의 가슴이 총이라도 쏠 것처럼 팽팽하게 솟았다. 지우는 소파 옆으로 슬쩍 눈을 비켰다. 조금 고민스러웠다. 엄마에게 옷을 가져다 줘야 하는지, 계속 못 본 척 해야 하는지. 내게 해줄 얘기가 있어. 엄마가 말했다. 손가락 문제는 끝났다는 뜻이었다. 아빠는 어제 갔어. 말하는 엄마의 눈이 멍해 보였다. 눈길은 지우를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엄마의 눈은 무언가를 볼 때와 향해 있을 때의 빛이 다르다. 지우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이미 눈치챈 일이었다.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지난밤 아빠와 또 싸웠을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 때도 곧잘 그랬으니까. 엄마는 지우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부는 아니지만 토막토막 떠오르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다. 엄마가 부엌칼로 자기 손목을 그어버린 밤에 대한 기억은 특히 더 또렷하다.
그때도 엄마는 아빠와 싸우고 있었다. 아빠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울부짖고 악을 썼다. 지우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다. 악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딴 사람이 된 엄마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채 어서 빨리 싸움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싸움이 끝난 후 맞닥뜨린 풍경은 종종 지우의 꿈에 나타난다. 주방 바닥에 널브러진 엄마, 피범벅이 된 엄마의 손, 발밑으로 날아든 부엌칼, 수건으로 엄마의 손을 감던 아빠의 손과 핏줄이 툭툭 튀어나온 아빠의 이마, 응급실 의자에 아빠와 나란히 앉아 엄마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번에도 그랬겠지 라고 지우는 추측했다. 엄마의 손에 감긴 붕대를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아빠가 엄마를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피를 흘리든 말든 놔두고 가버린 것이었다. 머릿속 한 구석에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우는 귀를 닫아버렸다. 그저 잠자코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빠는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지우는 늘어뜨린 손끝이 움찔하는 걸 느꼈다. 다시는? 이라고 되묻고 싶은 걸 꾹 참았다. 엄마가 그렇다면 그럴 것이다. 되묻는다고 아빠가 돌아오지도 않을 테고 떠난 이유를 물을 용기도 없었다. 떠난 아빠보다는 엄마의 기분이 더 중요했다. 적어도 지금의 자신에게는. 저는 괜찮아요. 지우는 안전한 대사를 찾아냈다. 엄마랑 놀면 되니까요. 엄마는 할 일이 있어. 넌 네 방에서 놀아야 해.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우는 되물었다. 제 방에서만 놀라는 거죠? 엄마는 쳐다보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다는 뜻이었다. 허락할 때까지 2층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오늘은 반달늪에 가지 못한다와도 같은 말이었다. 지우는 혼자라도 가보고 싶었다. 어젯밤에 되강오리가 왜 그리 울어댔는지 알고 싶었다. 오늘 내내요? 엄마는 대답 없이 되물었다. 할 수 있지? 착한 딸은 엄마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엄마의 규칙 1호였다. 지우는 대답했다. 네. 더 물어볼 말 있니? 엄마가 물었다. 지우의 귀엔 없는 게 좋을 거야로 들렸다. 지우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겠지? 올라가서 옷 입고 세수하고 침대를 정리해야 해요. 지우는 엄마의 비위에 맞을 만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래, 30분 후에 엄마가 아침밥 갖다 줄게. 방으로요? 라고 물으려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껏 엄마가 아침을 배달해 준 적은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보다는 1초라도 빨리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네, 엄마 오시기 전에 다 해놓을게요. 지우는 거실 문 쪽으로 돌아섰다. 엄마는 허리를 굽혀 마룻바닥에 떨어진 드라이어를 집어들었다. 다시 웽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문간에 다다랐을 때 지우의 발끝에 걸리는 게 있었다. 드라이어 캡이었다. 지우는 턱만 슬쩍 돌려 어깨 너머로 뒤를 봤다. 드라이어는 혼자 허공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소파 밑을 살피는 중이었다. 무언가를 찾는 기색이었다. 그 무언가일지도 모르는 드라이어 캡을 지우는 발끝으로 밀었다. 엄마 쪽이 아니라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드라이어 캡은 식탁 의자 밑으로 손살같이 미끄러졌다.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으나 엄마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들었다면 물었겠지. 방금 무슨 소리니? 지우는 거실을 빠져나왔다.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계단을 디디며 2층으로 올라갔다. 오늘 하루가 지우에겐 죽도록 길었다. 2층이 아니라 시간에 갇힌 것 같았다.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창턱에 걸터 앉아 습지를 내다보고 새아빠가 사준 겨울왕국2 새로운 운명을 모두 읽고 백설공주 벽시계를 100번쯤 본 끝에 가까스로 밤을 맞았다. 실내등이 꺼져 있어 시계바늘이 보이지 않았지만 약 10시가 됐다는 건 알고 있었다. 조금 전 시계 속 난쟁이들의 기차가 10번 돌았으니까.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대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의 소리를 들었다. 마당 단풍나무 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습지의 갈대들을 쓰다듬는 소리, 아랫동네 어느 집 개가 짖어대는 소리. 고요하고 따분하고 환한 밤이었다. 달빛이 비쳐드는 창턱에는 쟁반이 놓여 있었다. 굴라시 덮밥이 든 그릇과 수저, 물컵이 담긴 쟁반이었다. 1시간 전에 엄마가 갖다 둔 것이었다. 깜빡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 가져온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다. 엄마는 불도 켜지 않고 들어와 쟁반만 내려놓고 나가 버렸다. 지우는 굴라시에 손도 대지 않았다. 맛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었다. 엄마는 굴라시를 오리 먹이만큼 잘 만든다. 지우는 굴라시 만드는 법도 잘 안다. 큼직하게 썬 소고기와 양파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 후 굴라시 파우더와 파프리카 가루와 감자를 넣고 고기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졸이면 된다. 한솥 끓여서 며칠씩 두고 먹을 수도 있다. 미역국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한 맛이 난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러시아 유학 시절에 헝가리인 룸메이트에게 굴라시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새아빠 평가로는 엄마가 만든 음식 중 그나마 먹을만 하다. 지우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그만 먹고 싶었다. 밥투정이 아니었다. 온종일 2층에 갇힌 채 새끼를 굴라시만 먹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어쩌면 시골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할지도 몰랐다. 어제 저녁 엄마는 굴라시를 냄비 한가득 끓여놨다. 아래층은 고요했다. 종일 왱왱대던 청소기와 민석이, 믹서기 소리도 그쳤다. 저녁을 두고 내려간 이후부턴 엄마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려가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다. 그럴 만도 했다. 종일 쉴 새 없이 할 일을 하느라 피곤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자다 일어나서 굴라시 그릇을 가지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지우는 방문 쪽을 넘겨다보며 중얼거렸다. 지우 안에 사는 엄마가 요망한 생쥐라 이름 붙인 아이가 물어왔다. 다락방에 가려고? 지우가 대답하지 않자 엉덩이를 찌르기 시작했다. 가고 싶으면 가. 가지고 놀다가 표 안 나게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 그래도 될까? 지우는 다락방에 있는 인형 상자를 떠올렸다. 발견했던 날의 기억이 뒤따라왔다. 2층엔 방이 하나뿐이지만 문은 3개나 있다. 계단 정면에 있는 건 지우가 쓰는 방문, 왼쪽은 욕실문, 오른쪽은 늘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이다. 시골집에 올 때마다 지우는 잠긴 문 안이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복도의 장식장 서랍에서 열쇠고리를 발견했을 땐 보물을 캐낸 기분이었다. 고리에 달린 열쇠 3개 중 하나가 오른쪽 문 자물쇠와 딱 맞았으므로 지우는 별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컴컴한 공간이 나타났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다. 문 옆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켰으나 방처럼 밝지는 않았다. 조명등이 벽에 붙은 흐릿한 알전구 하나뿐이었다.
2층 욕실과 똑같이 생긴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붕 모양을 따라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형태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지우를 맞았다. 마룻바닥이 깔린 길고 좁은 공간엔 5만 가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둘둘 말아 세워둔 카펫, 비닐 커버를 씌운 이불, 비닐봉지에 담긴 커튼, 낡은 동화책, 정체 모를 것들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들, 크고 작은 종이 상자들. 그 틈바구니에 손인형이 든 상자가 있었다. 지우는 흥분에 휩싸여 1층으로 내려갔다. 손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좋은지 엄마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다. 엄마, 지우가 부르자 조리대에서 고기를 토막내던 엄마가 돌아봤다.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었다. 지우는 엄마의 미소를 사랑한다. 아니, 엄마가 미소 짓는 귀한 순간을 사랑한다. 눈꼬리를 둥글게 말고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순간을. 반짝거리는 눈동자는 이렇게 묻는 것 같다. 내 딸, 왜? 저 다락방에서 놀면 안 돼요? 엄마가 되물었다. 다락방? 지우는 기대에 차서 네 했다. 좋다고 하면 열쇠를 발견했다고 실토할 참이었다. 다락방 물건을 갖고 놀아도 되는지 물을 생각이었다. 인형도 다락방 물건 중 하나니까. 엄마는 조리대로 몸을 돌리더니 손도끼 칼을 던지듯 내려놨다. 지우를 향해 다시 돌아섰을 땐 미소가 싹 가신 얼굴이었다. 입술이 얇아지고 뺨이 홀쭉해지고 눈동자의 반짝임도 사라졌다. 숨조차 제대로 쉬면 안 될 것 같은 싸늘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숨을 멈춘 채로 엄마의 답을 들었다.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안 돼를 되로 바꾼 적도 없었다. 그러니 1층으로 내려가서 자는 엄마를 깨운 다음 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좋은지 물을 필요는 없었다. 눈물이 쏙 빠지게 혼쭐 나는 건 하루 한 번이면 충분했으므로. 지우는 침대에서 내려섰다. 다락방까지 가는 길은 길고도 멀었다. 거리로만 따지면 10초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많았다. 발꿈치를 들고 걸어야 했고 몇 번씩 멈춰서서 아래층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으며 다락방 열쇠를 달그락거리지 않고 문을 열어야 했다.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에야 지우는 긴장을 풀었다. 다락방의 위치는 1층 욕실 바로 위였다. 자신의 발소리가 거실을 건너서 안방에서 잠들었을 엄마 귀까지 뻗어갈 리는 없었다. 이제 발꿈치를 내려도 좋은 것이다. 전등을 켠 후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맨 안쪽까지 들어갔다. 인형 상자는 벽 모서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자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나타났다. 말하는 손인형 4개. 그들을 끼워 앉혀두는 기둥 달린 작은 의자 4개. 둥근 테이블 하나. 찻잔과 그릇 같은 소꿉놀이 세트. 원래는 상자째 들고 방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실제로 들어본 후엔 포기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들 수는 있지만 들고 움직일 수 없는 무게였다. 인형을 뺀 나머지가 나무로 돼 있어 그런 듯 했다. 질질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놀기엔 방이 너무 추웠다. 잠깐 서 있는 새에 발이 시릴 정도로 마룻바닥이 찼다. 천장에서 새어 들어온 바깥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인형들만 가지고 가자. 결심하고 보니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눈을 번쩍 뜨고 스르르 침대에서 일어나서 2층 계단을 올라오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지우는 요망한 생쥐에게 퀴즈를 냈다.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개처럼 숨길 수 있는 인형 개수는 몇 개일까? 하나. 요망한 생쥐가 대답했다. 단호한 답변이었다. 지우는 항변해봤다. 겨우 하나?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요망한 생쥐는 되물어왔다. 엄마는 뭘 하는 사람이지? 엄마는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엄마에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용서를 빈다고 용서해 준 적도 없었다. 지우는 가차없이 벌을 받아야 했다. 고아가 되는 벌이었다. 엄마와 새아빠는 청연 신도시에 산다. 엄마의 회사는 인천 검단이고 지우가 사는 외할머니 집은 하객동이다. 지우는 엄마 회사와 가까운 유치원에 다닌다. 평소 엄마는 출근길에 외가로 가서 지우를 태운 후 유치원까지 데려다 준다. 퇴근할 땐 순서가 거꾸로다. 유치원에 들러서 지우를 태우고 외가로 간다. 주말에는 새아빠네로 가서 지낸다. 지우는 엄마와 따로 사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다. 어쨌든 엄마를 날마다 만나니까. 엄마를 만나면 자신에게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아의 벌을 받을 땐 그럴 수가 없다. 엄마는 지우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지우는 유치원 버스를 타야 한다. 주말에도 외가에서 지내야 한다. 조금 화났을 땐 일주일, 더 화났을 땐 한 달.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는 지우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곤 한다. 뜻모를 말을 중얼거리기도 한다. 아이고, 내 죄를 네가 받는구나. 외할머니가 울면 이모는 버럭 화를 낸다. 아, 것 좀. 이모가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도 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엔 데리러 오기도 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감 가게나 고양이 카페에 들르기도 한다. 지우는 외할머니 다음으로 이모를 좋아하지만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이모는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애초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조금 덜 즐겁더라도. 지우는 첫 번째 인형을 꺼냈다.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 아빠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두 번째는 단발머리 인형이었고 엄마 명찰을 달았다. 빨간 모자를 쓴 아기는 남동생, 따내린 긴 머리에 왕관을 쓴 공주 인형의 이름은 유나였다. 이 인형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엄마였다. 상상은 되지 않지만 이 시골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다는 꼬마 시절의 엄마. 지우는 차근차근 셈을 해봤다. 엄마의 아빠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 이모는 엄마의 언니, 엄마의 남동생이라면 외삼촌일 것이다. 지우에겐 외삼촌이 없었다. 인형 가족에는 언니가 없었다. 없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셈이었다. 이들은 누구일까? 엄마의 상상 속 가족이었을까? 엄마도 혼자일 때 다락방에 들어와 상상 속 가족과 놀았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다락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왜 그토록 무서운 표정을 지었을까? 질문은 끝도 없이 불어났다. 그중 지우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엄마가 감춰둔 비밀의 세계로 숨어든 기분이었다. 급기야 엄마의 환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모두 제자리에 넣어놔. 어딘가에서 쿵 소리가 울렸다. 집안에서 울린 것 같기도 하고 바깥에서 울린 것 같기도 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지우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불안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빨리 방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되살려서 인형들을 본래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다. 엄마는 엄마 자리에, 남동생은 남동생 의자에, 유나의 의자에는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다. 꺼낼 땐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토막난 인형의 다리 한쪽이었다. 사람 인형의 것이 아니었다. 연노랑 털로 뒤덮인 다리에 갈색 물갈퀴가 달려 있었다. 오리다리야 라고 지우는 추측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만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인지 모르거나 무언가 기분 나쁠 때는 확인하지 않는 게 나았다. 그럴 시간도 없고. 지우는 유나를 의자에 앉히고 상자 뚜껑을 닫아버렸다. 아빠 인형만 방으로 가져갈 참이었다. 엄마의 상상 속 아빠라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도 아빠일 수 있을 테니까. 지우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턱에 다리를 올리고 앉자 해냈다는 기쁨이 밀려왔다. 아래층은 여전히 고요했다. 안도감도 찾아왔다. 다락방 자물쇠는 잘 잠가두었고 엄마는 깊이 잠들었고 밤은 길고도 길 것이며 잠은 낮에 실컷 자두었다. 제 아무리 엄마라 해도 이 일만큼은 눈치채지 못할 테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인형을 갖다 두기만 한다면. 지우는 아빠 인형을 손에 끼고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달빛에 비친 아빠 인형은 진짜 아빠와 닮아 있었다. 안경, 옷차림, 운동화까지. 지우는 아빠의 나직한 목소리를 흉내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지우, 오늘 뭐하고 놀았니? 지우는 본래 목소리로 대답했다. 책을 읽었어요. 제목은 새로운 운명인데 벌써 3번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선 낮잠을 잤어요. 혹시 그거 차에서 읽던 책 아니니? 아빠가 물었다. 맞아요. 책도 재미있기는 하지만 반달늪에 더 가고 싶었어요. 되강오리가 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우는 되강오리를 제일 좋아하니? 지우가 네 하자 아빠는 왜 했다. 이상한 놈이니까요. 어떤 땐 귀신처럼 울고 어떤 땐 매 맞는 아이처럼 비명을 질러요. 아빠도 어젯밤에 들었지요? 그런데 오늘 밤엔 안 우네? 그랬다. 오늘 밤엔 오리들이 울지 않았다. 지우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나 봐요. 어젯밤에 너무 울어서 목이 쉬었을 거예요. 마당 단풍나무에 걸려있던 달이 습지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어제처럼 붉은 달이 아니었다. 크고 새하얗고 더 동그랬다. 빛이 어찌나 환한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반달잎 수초까지 들여다 보일 것 같았다. 갈대밭에서 피어오른 안개는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 은빛 춤을 추고 있었다. 여전히 고요하고 환한 밤이었지만 이제 따분하지는 않았다. 아빠, 그런데 왜 가버렸어요? 지우는 마침내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아빠가 대답했다. 미안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거든. 지우 실망했지? 그렇다는 의미로 지우는 눈을 깜빡거렸다. 조금요. 근데 아빠 정말로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아니야. 어제 반달늪에서 아빠랑 약속한 거 잊어버렸니? 지우는 잊지 않았다. 어떻게 약속을 잊을 수 있을까? 아빠의 행동, 말, 표정, 목소리. 아빠가 차에 타던 순간부터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엄마는 느닷없이 유치원에 찾아와 지우를 조퇴시켰다. 점심시간 직전이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차 뒷좌석에 타게 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좀 이따 아빠를 만날 거야. 지우는 잠깐 숨을 멈췄다. 금방 아빠라고 한 게 맞을까? 새아빠가 아니고? 아빠한테 지켜야 할 비밀이 2가지 있어. 첫째, 외할머니와 살고 있다는 걸 밝혀선 안 된다고 했다. 둘째, 새아빠와 관련된 어떤 것도 말해선 안 되었다.
지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자신에겐 지켜야 할 비밀이 많았다. 상대에 따라 비밀의 내용도 제각각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엄마가 비밀이어야 할 이유를 알려준 적도 없었다. 아빠라고 다를까? 이유보다 궁금한 건 진짜 아빠를 만나느냐는 것이었다. 진짜였다. 한적한 버스 승강장에 아빠가 서 있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들고 차가 서자 아빠는 곧장 뒷좌석에 탔다. 딸! 아빠는 의자에 앉으면서 지우를 불렀다. 차를 쫓아 달려온 사람처럼 숨찬 목소리였다. 지우가 마주보자 해피밀 세트를 발밑에 내려놓고 팔을 활짝 벌렸다. 안아보자는 몸짓인 걸 모를 리 없었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아빠를 쳐다봤다. 의심스러웠다. 진짜 아빠인가? 혹시 만지면 꺼져버릴 꿈 같은 건 아닐까? 지우, 아빠 잊어버렸니? 아빠의 눈은 아니지라고 묻고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빨리 안기라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흘끔 룸미러를 봤다. 엄마의 서늘한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엄마는 지우가 누군가와 친밀한 꼴을 눈뜨고 못 본다. 손을 잡거나 안기거나 눈빛을 주고받는 일 등이 못 보는 꼴에 들어간다. 외할머니조차 예외가 아니다. 그런 꼴을 볼 때 엄마의 눈에 어른되는 서늘한 광채는 지우만 알아볼 수 있다. 후에 어떤 말을 듣게 될지도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엄마보다 외할머니가 더 좋구나. 외할머니랑 쭉 같이 살면 되겠다. 그치? 아빠, 안녕하세요. 지우는 안기는 대신 인사를 택했다. 두 손을 모으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보통은 칭찬받는 행동이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팔을 떨어뜨리는 아빠의 눈이 물기를 머금고 붉어졌다. 미소를 띠고 있던 입술은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아빠가 다시 입을 여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 안녕 아가? 아가. 지우는 곧바로 기억해냈다. 아빠가 자신을 부를 때 쓰던 말이라는 걸. 이젠 아가씨가 다 됐네. 아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호흡은 빨라지고 목이 조여들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뭘 말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빠에게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았다. 자기 안전벨트 매. 엄마가 말했다. 지우를 지켜보던 룸미러 속 눈은 사라졌다. 아빠는 그때까지 어깨에 걸고 있던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안전벨트를 맸다. 그 사이 지우는 아빠의 가방끈에 눈을 팔고 있었다. 주먹만한 왕벌참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때가 타서 꼬질꼬질해 보이는 장식품이었다. 아무리 봐도 아빠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이제 출발한다. 엄마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도로로 진입했을 때 아빠의 재킷 주머니 안에서 음악 소리가 튀어나왔다. 룸미러엔 다시 엄마의 눈이 나타났다. 아빠는 허둥지둥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오빠 어디야? 교촌. 아빠는 흘끔 룸미러 속 눈을 쳐다봤다. 좀 전에 지우가 그랬듯이. 민영아,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여자가 뭐라고 말했으나 아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자긴 하나도 안 변했네.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전화 안 할 거야. 룸미러 속 엄마는 다정하게 웃었다. 기억 못하나 보다. 지우 생일 때 롯데월드 가서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그때는 갑자기 오늘 자기가 잘해야
엄마는 아빠의 말을 잘라버렸다. 내가 자기를 믿고 지우를 맡기지. 다음번엔 지우와 단둘이서 만나고 싶다면서. 아빠는 엄마와 눈을 맞춘 채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걸 느꼈다. 엄마와 아빠가 만나자마자 또 싸울까봐 겁이 났다. 민영이라는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빠가 전화기를 빨리 껐으면 했다. 엄마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지우랑 놀러 갈 땐 나도 전화 안 받아. 엄마는 아빠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거치대에 세워둔 엄마의 휴대전화를 아빠 쪽으로 들어 보였다. 아예 꺼놓고 다녀. 아무 방해 안 받고 내 딸과 재미나게 놀고 싶어서. 아빠는 휴대전화를 껐다. 엄마가 손을 뒤로 내밀자 순순하게 건네주었다. 이후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유치원 가방에서 새로운 운명을 꺼내 읽는 척했다. 아빠가 말을 걸어오면 행동으로 대답했다. 아빠 대신 아빠의 가방에 걸린 참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였다. 해피밀 세트를 권할 때도 그랬다. 점심을 못 먹어 배가 고팠지만 가방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강력한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저 감자튀김은 짜고 물컹거릴 거야. 불고기 버거는 달고 느끼해. 콜라는 김이 다 빠졌어. 먹으면 토할지도 몰라. 해피밀 세트는 아빠 혼자 다 먹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차창에 대고 밖을 노려보며 꾸역꾸역 입안으로 몰아넣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아빠의 표정을 봤다면 햄버거가 아니라 개똥을 씹는 줄 알았을 것이다. 지우, 아빠한테 반달립 보여줄래? 시골집에 도착한 후 엄마가 말했다. 지우는 유치원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려다 엄마를 돌아봤다. 아빠랑 둘이서만? 그래도 된단 말인가.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확인하고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요? 엄마는 저녁 준비해야지. 가방은 계단에 놔두고 가. 엄마가 방에 갖다 놓을게. 지우는 아빠와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다. 엄마는 뒤따라 나와 지우에게 말했다. 어제 비 와서 땅이 안 좋을 거야. 장화 신고 가. 지우는 아빠를 창고로 데려갔다. 커다란 사다리 옆에 장화 3컬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노란 장화는 자신의 것, 파란 장화는 엄마 것, 한 번도 신지 않은 커다란 검정 장화. 시골집에 처음 오던 날 엄마가 도매시장에서 산 신발들이었다. 지우는 의아해서 물었다. 왜 3컬레나 사요? 엄마는 배시시 웃더니 대답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바로 이때인 모양이라고 지우는 생각했다. 엄마는 준비성이 좋으니까. 지우는 새 장화를 아빠에게 내주었다. 자신도 노란 장화로 갈아 신었다. 창고에서 나오자 엄마가 말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또 찾으러 가게 하지 말고. 엄마가 찾으러 오게 만든 적이 있었던가? 딱 한 번 몰래 간 적은 있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우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마음이 벌써 아빠의 손을 끌고 습지를 내달리고 있었다. 엄마가 현관 앞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뛰고 싶어 움찔대는 다리를 힘주어 억눌렀다. 그 바람에 길을 건너기도 전에 종아리에 쥐가 날 뻔했다. 반달잎에 뭐가 있니? 길을 건넌 후 아빠가 말을 걸어왔다. 지우는 샛길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가보시면 알아요. 샛길은 반달잎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습지에선 유일하게 단단한 땅이기도 했다. 엄마의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인부들을 사서 자갈을 깔고 모래를 부어 다진 길이라 했다. 몸이 아픈 증조 할아버지가 산책 삼아 오갈 수 있도록. 산책 상대는 꼬마 시절의 엄마였다.
조류학자였던 증조 할아버지는 반달늪에 가면 엄마에게 오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지우가 엄마에게 들은 오리 이야기는 모두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던 셈이다.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지우는 길 가장자리로 걷는 아빠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빠는 턱을 옆으로 기울이고 지우를 봤다.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왜? 했다. 갈대바다는 진흙벌이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땅이 너무 물러서 잡초와 갈대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골프장도 못 만들어요. 아빠의 시선은 갈대밭을 빙 둘러서 훑고 지우의 눈으로 되돌아왔다. 지우는 조금 어색해져서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그래서 시골집이나 습지는 돈이 안 돼요. 아무도 사려들지 않으니까요. 그런 걸 다 누가 가르쳐 줬어? 엄마가? 지우는 네 해놓고 어깨를 으쓱했다. 혼자 들떠서 떠든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다. 시골집에 자주 오니? 아빠가 물었다. 지우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봤다. 가끔 엄마와 시골집에 온다는 사실은 비밀이었다. 새아빠, 이모, 할머니 모두에게. 그렇다면 아빠에게도 비밀일까? 답은 아니다였다. 아빠는 이미 여기에 와 있으니까. 가끔이요. 엄마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에요. 엄마의 할머니 집이요. 아빠는 알았다는 듯 했다. 예전에 엄마한테 들은 것 같다. 아까 들어올 때 본 마을이 우해리 마을이에요. 대답하고 나자 지우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추측이 맞았다는 데서 온 안도였다. 아빠는 우해리를 알고 있었다. 말해도 될까 하는 고민 없이 말해도 되는 것이다. 우린 마을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늦은 오후의 해가 먹구름 뒤로 들어갔다. 갈대밭이 조금 어두워졌다. 바람은 한층 더 쌀쌀해진 것 같았다. 지우는 종종 걸음치기 시작했다. 반달잎에 행복한 오리들을 보여주기 전에 해가 져버릴까봐 안달이 났다. 아빠는 성큼성큼 속도를 맞춰 따라왔다. 잠시 후 반달잎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밥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에요. 반달잎은 지난 여름보다 물이 많이 불어난 듯 했다. 밥터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물속에서 길게 자라던 갈대나 수초들은 끝만 삐죽 드러난 상태였다. 그 위로 고추 잠자리떼가 날아다녔다. 지우는 도움닫기를 하듯 내달려 밥터 바위로 뛰어 올랐다. 아빠도 따라 올라와 지우의 어깨 뒤에 섰다. 엄마랑 오면 여기서 오리한테 먹이를 줘요. 지우는 밥터 바위를 내려다 봤다. 먹이를 사오니? 아빠가 물었다. 엄마가 만들어요. 엄마가? 어떻게? 지우는 먹이 만드는 법을 말해 주었다. 아빠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오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게 신기한 눈치였다. 그런데 오리들은 다 어디 숨었니?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빠가 물었다. 지우는 발 아래로 시선을 옮겼다. 아니나 다를까 흐린 물밑으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피하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입을 여는 순간 시커먼 그림자가 발밑에서 훅 솟구쳐 올랐다. 지우는 놀라 몸을 틀었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말았다. 발이 미끄러지고 다리가 위로 들리고 등과 머리가 뒤로 넘어갔다. 반사적으로 눈이 감겼다. 낮아빠진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갈대에 찔리지도 않았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았다. 지우는 반박자 늦게 알아차렸다. 자신을 안전하게 끌어안고 있는 팔이 있다는 걸.
등을 받치고 있는 단단한 몸이 있었고 귓가에서 소곤대는 목소리가 있었다. 딸, 괜찮아? 지우는 대답을 미뤘다. 쿵쿵쿵. 등에 닿는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듣느라 머릿속에선 고삐 풀린 기억들이 떼지어 몰려 나왔다. 옛날에는 언제나 아빠의 손과 몸이 자신의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넘어지든 엎어지든 구르든 떨어지든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늘 거기에 있었다. 안전하고 따뜻한 이 감촉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기억났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지우야, 어여 가자. 똑똑, 여보세요? 따님, 혹시 주무시나요? 아빠가 물었다. 지우는 터지는 웃음을 삼키고 대답했다. 아니요, 앉아요. 아빠는 몸을 일으키고 앉았다. 지우도 아빠에게 안긴 채로 앉게 됐다. 곧장 되강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놈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목을 길게 빼고 울었다. 어우, 되강우리예요. 저놈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우는 몸을 일으키고 섰다. 용기를 내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빠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빠는 손을 맞잡더니 끙 소리내며 일어났다. 저놈 이름이 되강이란 말이지? 되묻는 아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우리 되강이한테 복수해 줄까? 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는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수를 셀게 셋에 왁 하고 뛰어오르는 거야. 하나, 둘, 셋. 지우는 바위 위로 몸을 날렸다. 왁 소리를 치며 아빠와 나란히 착지했다. 놈은 기겁한 비명을 내지르며 1미터쯤 뛰어올랐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물 위로 철퍼덕 떨어져 버렸다. 눈 깔고 꺼져라. 지우는 엄지로 코밑을 쓱 쓸어 보였다. 엄마 앞에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이요. 행동이었다. 상스러운 짓이라고 지적할 테니까.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웠니? 아빠가 하하 웃으며 물었다. 이모가 가르쳐줬어요. 이모가? 유치원에 저를 바보로 여기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이 안 볼 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요. 이모가 그런 놈한테 쫄면 안 된대요. 못된 짓 하면 귀싸대기를 냅다 갈겨준 뒤에 그렇게 말하랬어요. 아빠는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웃어댔다.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줬니? 아니요. 지우는 눈을 내리떴다. 이모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요. 제가 강단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모가 가르쳐주기로 강단은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해내는 용기였다. 지우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겐 없는 것이었다.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연습을 해봤지만 막상 닥치면 잘 되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멀미가 났다. 그러면 아무 짓도 못하게 된다.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소심해요. 흥분하면 덤벙거리고 덤비고 바보짓을 해요. 모자란 아이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아빠의 웃음소리가 그쳤다. 얼굴에서 웃음기도 사라졌다. 그것도 엄마가 말해준 거니? 지우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아빠의 표정으로 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았다. 그럴 땐 대답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 다행히 아빠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 이모 말이 맞을 거야. 아빠는 한동안 지우의 표정을 살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눈이었다. 얼마 후엔 웃음기가 되살아났다. 널 야단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고요를 깬 건 퍼덕거리는 날갯짓 소리였다. 지우는 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닭 2마리가 동그란 발자국을 찍으면서 무리를 내달리고 있었다. 물닭이에요.
아빠는 아하 했다. 뭐 좀 아는데 하듯.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닭은 닭인데 치킨은 아니에요. 새처럼 날아다녀요. 성질이 급해서 저렇게 물 위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빠는 다시 아하 했다. 안경 뒤편에선 눈알이 대관람차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아주 익숙한 표정이었다. 언제 봤는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아빠가 자신에게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오리도 보러 가실래요? 지우가 묻자 아빠가 손을 맞잡아 왔다. 가자 하듯. 지우는 아빠를 끌고 반달릅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는 오리를 만난 건 길 끄트머리에 도착했을 때였다. 놈은 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앉아 멀뚱멀뚱하게 지우를 올려다봤다. 용변이라도 보는 것처럼. 지우는 놈이 날아가기 전에 냉큼 아빠에게 알려주었다. 수컷 원앙이에요. 개자식이라는 별명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빠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다. 사실은 말할 틈도 없었다. 물과 수초 사이에 떠있는 새 둥지를 봤기 때문이다. 수초와 갈대 줄기를 쌓아 만든 둥지에 연갈색 알들이 모여 있었다. 지우는 개수를 세어봤다. 하나, 둘, 5개나 돼요. 아빠는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쉿! 어느 오리네 알인지 알아보자. 아빠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갈대 사이에 쪼그려 앉았다.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다. 되강오리 한 마리가 헤엄쳐와 알 위로 사뿐 올라앉았다. 저 멀리에선 다른 되강오리가 울고 있었다. 어우, 엄마가 말해줬는데요. 되강오리는 멀리 있을 때 비명을 질러서 새끼들한테 말해준대요. 이렇게요. 지우는 입술을 쭉 내밀어 오리 주둥이를 만들었다. 간다. 곧 간다.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아빠는 왜 이제 왔어요? 였다. 아빠는 지우의 속말을 알아들은 눈치였다. 생각지도 못한 약속을 해주었다. 아빠가 이젠 자주 만나러 올게. 지우는 외가로 돌아가면 이모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주라는 말이 며칠 안에 한 번을 뜻하는 것인지 아빠에게 직접 묻고 싶지는 않았다. 만약 즉석에서 생각해낸 약속이라면 아빠가 당황할지도 몰랐다. 아빠가 당황하면 자신은 약속이 진심인지 의심하게 될 테고. 약속해. 아빠가 지우에게 엄지를 내밀었다. 지우는 엄지를 내밀어 아빠와 엄지를 맞댔다. 망설이다 확인을 해봤다. 만약 아빠가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잊지 않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말도 잊어버리면요. 아빠는 빙그레 웃었다. 어쩐지 씁쓸해 보이는 미소였다. 지우는 골짜기 쪽으로 몸을 돌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득한 풍경이 시야로 덤볐다. 소나무와 큰 바위가 뒤엉킨 골짜기는 어둡고 깊었다. 건너편 산봉우리 사이에는 저녁 해가 걸리고 하늘과 갈대밭과 둘레길과 반달릅 위에는 진홍빛 석양이 내려앉았다. 바람은 슉슉 소리 지르며 골짜기 사이를 오갔다. 지우는 아빠를 돌아봤다. 집에 가요. 늦으면 엄마가 화낼 거예요. 엄마는 저녁 준비를 막 끝낸 참이었다. 아무리 봐도 식사가 아니라 파티 분위기였다. 식탁 위에서 향초가 타고 파란 화병에 장미 새송이가 꽂혀 있었다. 식탁 중앙에는 초 하나가 꽂힌 초콜릿 케이크가, 그 옆으로 샐러드 그릇과 빵이 든 바구니, 치즈와 버터,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거실 문 쪽 자리엔 와인잔과 주스잔이 나란히 놓이고 주방 안쪽 자리엔 와인잔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아빠는 조금 놀란 듯 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려다 멈칫해서 엄마를 봤다.
엄마는 욕실 방향으로 엄지를 젖혔다. 두 사람 손부터 씻고 와. 지우는 아빠와 함께 손을 씻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가 뒤에서 지우의 손을 씻겨 주었다. 비누로 문지르고 뽀득뽀득 소리나게 헹궈주며 물었다. 예전에 아빠가 이렇게 자주 씻겨줬는데 기억나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줄줄이 기억이 났다. 아빠가 함께 욕조에 들어앉아 목욕을 시켜주던 일도, 욕조에 뜬 거품으로 장난을 치던 일도, 그때 퇴근에 돌아온 엄마가 아빠에게 벌컥 화를 내던 일도, 아마 엄마는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이다. 자기, 애하고 뭐 하는 짓이야? 지우는 아빠와 나란히 식탁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잔 2개가 나란히 놓인 자리를 가리켰다. 자기하고 지우가 그쪽에 앉아. 굴라시 그릇 3개가 각자 자리에 놓였다. 엄마는 아빠에게 와인 따개를 건네준 후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첫 번째 부녀 상봉인데 기념사진 찍을래? 엄마가 아빠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다. 아빠가 동의하자 엄마는 싱크대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켰다. 자, 두 사람 잔 들고 뺨 맞대고 치즈. 아빠와 지우는 그렇게 했다. 엄마는 주방 조리대에 등을 기대고 서서 셔터를 눌렀다. 그림 참 예쁘네. 엄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아빠는 엄마가 내미는 휴대전화를 받았다. 지우도 아빠와 함께 화면 속 사진을 들여다봤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다정해 보였다. 등 뒤에선 문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거실도 안방도 불이 꺼져 있어 컴컴한 동굴처럼 보였다.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 보내둘게. 엄마가 휴대전화를 한쪽으로 치우며 말했다. 지우는 자신에게도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엄마가 좋아할 말이 아니었으니까. 굴라시는 맛있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아빠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와인 한 병을 혼자 다 비웠다. 그 바람에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취해버렸다. 지우, 그만 올라가서 자야지. 엄마가 말했다. 지우는 순순하게 일어났다. 일찍 자는 게 좋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아빠와 함께 또 반달잎에 가려면.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엄마도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왜 가버렸어요? 지우는 손끝으로 아빠 인형의 얼굴을 만졌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아빠와 반달늪에 갔던 일도, 되강오리 가족을 봤던 것도, 자주 오겠다던 아빠의 약속도, 엄마 말대로 아빠는 이제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작별 인사조차 없이 가버렸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지? 지우는 요망한 생쥐에게 물었다. 매정한 답이 돌아왔다. 그렇지. 지우는 아빠 인형을 손에서 빼 발끝에 내려놨다. 무릎에 턱을 괴고 창밖을 내다봤다. 보름달이 습지 한복판으로 흘러가는 중이었다. 습지는 달빛을 받아 거대한 호수처럼 반짝거렸다. 검푸르게 일렁이는 갈대밭 안에선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반딧불이일까? 생각해보니 지금은 여름이 아니었다. 지우는 고개를 쭉 빼고 불빛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빛은 하나였다. 샛길을 따라 느릿느릿 움직이는 빛이었다. 점점 멀어지는 빛이었다. 반달늪을 향해 가는 빛이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짧지 않은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총 9장 중에서 1장만 읽어드린 거여서 그 뒷이야기를 추측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뒷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 재밌습니다. 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줄거리를 더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작가가 의도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내용으로는 아마 알 수 없는 정보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화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입에 지퍼를 채워서 커튼 뒤에 세워둔 셈이죠. 이는 한 인간이 타인의 행복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타인의 삶을 어떤 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작가의 말 맨 마지막 문장을 좀 소개해 볼까 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